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는 김용영 엠블록 코인 담당 에디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 7일 24시간 쉬지 않고 거래되는 코인 시장은 휴일만 되면 큰 사건이 터지는 모습입니다. 작년 테라 사태도요, 5월 주말을 끼고 발생을 했었죠. 이번 현충일에도 대형 사건이 터졌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각각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말씀처럼 이제 미국의 SEC가 6일 바이낸스 그리고 7일 코인베이스를 각각 기소를 했습니다. 이 두 거래소는 이제 이 바이낸스는 이제 전 세계 1위 이 거래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코인베이스는 미국 내에서 이제 상장까지 된 미국 내 1위 코인 거래소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이제 주요 혐의가 보면 이제 미등록 증권 판매 등등이죠. 그리고 고액자산 유형과 거래소, 미등록 거래소를 운영을 했고, 그리고 청산소도 미등록을 했다라는 이런 다수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금융당국의 이 같은 코인 규제는 어제 오는 일이 아닙니다. 네. 역시나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도 그 이전에도 이제 각각 이 증권거래위원회에게 다수의 여러 가지 이제 제재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총 13건의 법 위반이 제기가 됐었고 여기에 이제 좌우창펑 바이낸스 CEO까지도 기소 대상에 포함되는 아주 강력한 제재가 강력한 제소가 주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 특히나 이번 제소 문건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미국 SEC가 일부 코인이 증권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좀 더 시장 충격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글로벌 1위와 미국 1위 코인 거래소를 동시에 제소를 하다니 미국 금융당국이 단단히 마음을 먹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장의 여파가 크지 않았을까요?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를 한 적이 사실 이제 한 건당 한 건씩 이렇게 이 미국 금융당국이 제소를 내놓고 한 적은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전 세계에서 양대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두 곳을 이렇게 동시에 제소를 하는 것은 그 여파가 상당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6월 6일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현충일, 역시나 휴일이었죠. 네. 현충일에 이제 바이낸스가 이제 이렇게 전격 제소가 되면서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제 옆밑에 차트를 이제 잠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특히나 6월 6일에 보면은 이제 지금 약 3,550만 원에서 이제 3,450만 원으로 쭉 떨어진 거를 이제 육안으로 금방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때가 이제 바이낸스의 제소가 알려진 그때 시기입니다. 네. 쭉 떨어져서 역시나 7일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급락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약 이때 한 거의 6%에서 7% 정도 한순간에 훅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7일 날에도 역시 이제 코인베이스의 이제 제소가 이어지면서 약 거의 한 하루 좀 넘게 이렇게 약세 유지되다가 이후에 이제 또 반등을 또 했어요. 다시 뛰어 올랐어요. 이렇게 또 반등한 네. 것 또한 상당히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반등했다가 하지만 여전히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게 반락이죠. 예, 그 이전 대비해서 이전의 가격대와 이제 떨어진 것의 중간 정도인 이제 3,500만 원대에서 지금 이제 지지선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하루 만에 낙폭을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이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 때문에 뒷심이 이제 부족한 상태인 거죠. 네. 이 정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 양대 거래소를 제소했다고 하는 그것도 미국의 금융당국이 직접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는 이 큰 사건에 비해서 시장의 여파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하루 만에 이 낙폭을 회복한 것에다가 역시 그 다음에 이제 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정도의 이 큰 규제였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이 정도 큰 규제였으면 정말 20% 30% 빠지는 게 사실 우스운 경우도 있었었거든요. 네. 가장 쉽게 예로 들 수 있는 게 좀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2017년, 2018년 그때 이제 한국에서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제 한국 내에서의 ICO를 금지한다라고 얘기하자마자 사실 그 여파로 비트코인이 하락세로 떨어져서 거의 한 40, 50% 이렇게 떨어진 적도 있었었습니다. 50%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크립토 윈터가 시작됐다라는 평가가 사실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하락부는 좀 이 정도에서 좀 가늠이 되는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체 코인의 시가총액입니다. 전체 코인의 시가총액이 지금 올해 들어서 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로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요. 네. 6월 6일 날 이렇게 하락하면서 약 1조 달러대까지 떨어졌어요. 네, 많이 빠졌군요. 시장이 많이 이제 축소가 됐는데 네. 그런데 역시나 이 하루 만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1조 약 1,800 정도, 1,800억 정도로 해서 상당히 그 이전에 이제 올해 이제 2월, 3월에는 이제 코인이 가파르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전 4월, 5월 달에 이제 어느 정도 답보 상태를 보였는데 그 정도의 수준을 다시 회복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따라서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이상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 미국 금융당국이 사실 암호화폐 업계에 칼을 빼든 가운데서도 비트코인 시세가 떨어지는 듯 했으나 다시 한층 뛰어 올라왔습니다. 이 전 세계 양대 코인 거래소가 제소당한 것만 보면 코인 시장의 근간을 위협하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막상 실제 시장에서는 영향이 적은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이 이유를 이제 저도 잘 따져봐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이제 영향이 적다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게 이 양대 거래소에 대한 이제 미국 금융당국의 전격적인 제소라는 이 이제 말만 따져보면은 상당히 이제 좀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잘 뜯어보면 이 두 거래소가 모두 예전에 또 기소를 이렇게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급락할 정도로 충격이 컸지만 이제 잘 살펴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거와 크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소로만 이렇게 좀 구체화됐다는 것뿐이지 이 여기서 무슨 새로운 사건이나 새로운 뭐 잘못이라든지 새로운 이제 이 SEC의 새로운 뭐 태도 전환이라든지 이런 게 감지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 정도는 이미 많이 있어서 네네, 맞죠. 예측할 수 있고 뭐 그 맞습니다. 정도는 괜찮다 수준일까요? 예상된 악재였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전에 양사 모두 이제 이 제소 전에 이제 단계인 US 노티스를 다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장 표명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갔을 뿐이구나라는 인식이 좀 컸던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에서 그래서 월가의 이제 그 월가의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인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곳이 이 양사에 대한 제소가 시장 자체에 대한 위협은 아니다. 코인 시장 자체에 대한 위협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내렸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거는 일단 이 코인 시장이라는 게 거래소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거래소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 거래소의 입지는 이제 상당히 약화될 것이라고 좀 점쳐지는 경우가 많고요. 네. 특히 여기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해서 완전히 기반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거래소가 있는데 이 거래소의 거래량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탈중앙화 금융으로 이 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 감소가 상당 부분 만회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코인 거래소 입지의 약화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코인 거래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많은 거래소들이 있는데 영향이 없을지 궁금해요. 좀 우리나라 거래소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왜냐면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나 뭐 국내에서는 사실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바이낸스는 일부 많이 쓰시긴 합니다만 국내 코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국내 거래소를 이제 이용할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빗썸, 업비트와 같은 국내 거래소는 이미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작년쯤에 제정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특검법 개정안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이제 거래소들이 이제 실명 계좌를 이제 연결을 해서 사실 규제 내부에 들어와 있죠, 우리나라는. 네. 이 특검법 개정안이 이제 실명 계좌와 그리고 트래블 룰이라고 하는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실명 계좌가 적용이 됨으로써 은행의 관리 감독 그리고 특히 은행과 연계한 금융위원회 등의 관리 감독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제소가 된 여러 가지 무등록 거래소 사실 이제 특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들은 등록 거래소가 됐거든요. 빗썸과 네. 업비트는 따라서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고 청산소 같은 경우도 조금 예외이고 그리고 이제 그 미등록 증권 판매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우려가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좀 열애로 하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고객 자산 유형과 미등록 거래소 운영이라는 이 두 개에 대해서는 국내 거래소는 이제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특히 여기에서 지금 가장 이제 도덕성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문제로 좀 지적할 수 있는 게 고객자산 유형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업비트가 아직 이 최종 판결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업비트가 이제 그 자전거래 이제 혐의로 해가지고 소송이 좀 1심, 이제 2심 판결, 2심까지 판결이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죄 판결이 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미 자전거래에 대한 법적 소송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이 한번 제기됐으면은 다른 거래소가 이 같은 자전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하면 당연히 이제 제소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국내 거래소에서도 이런 마켓 메이킹이라는 이런 유동성 공급자와 같은 이런 회사 차원에서의 시장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고객 자산 이용이라든지 이런 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모두 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 혐의가 미적용 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단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증권성 판정 코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코인들도 꽤 있습니다. 솔라나라든지 네. 매틱이라든지 이런 몇몇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가총액이 상위라는 거는 거래량도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코인들이 증권성 판정을 받으면은 아무래도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는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거래 지원이 종료되고 즉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되겠죠. 네. 그러면 거래량이 감소하는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네. 이러면은 거래소의 이제 수익에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국내에서도 이 같은 코인 증권성 여부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위믹스에 대해서 지금 네. 이렇게 검찰이 조사하는 것도 이의 일환이고요. 따라서 이 같은 이제 증권성 판정, 코인에 대한 증권성 판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 있지 그 부분을 가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코인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당분간 코인 거래소의 사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이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좀 해볼까요? 네, 비트코인이 사실 이제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당히 답보 상태를 상당히 많이 보이다가 이번에 이제 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이 제소로 인해서 한순간에 큰 변동성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변동성을 지금 사실 회복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네, 회복 탄력성이 아주 좋았는데요, 이번에는. 네, 맞습니다. 네. 이 변동성이 이렇게 높은 코인이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좋은 경우가 사실 찾아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네. 좀 그걸 좀 유념히 보셔도 될 것 좀 같고요. 믿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그렇기도 합니다. 네. 네.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사실상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시 경제 변수가 지금 상당히 코인의 중요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려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면서 비트코인도 그래서 약간 올랐었어요. 하지만 약간 올랐지만 역시나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큰 영향을 주진 못하고 이제 역비트 기준으로 해서 약 3,500만 원 정도에서 계속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부채 한도 협상과 그리고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도 조금 낮아진 상황에서 거시 경제 변수는 이제 다수 좀 종식이 됐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의 규제 변수가 지금 사실 이제 좀 더 크게 등장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 규제 변수는 이제 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소송 종료와 함께 미국 내에서 규제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역시나 긴 시간, 최소 2, 3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는 유럽의 이제 가상자산 법제인 미카가 사실 초기 논의부터 제정까지 3년이 걸렸었어요. 네. 이런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규제 변수가 이제 당분간은 비트코인을 계속 압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여전히 역시나 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참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 네. 예, 추가 상승 여력은 역시나 제한적이고요. 네.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이제 역시 기준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3만 달러에 얼마나 근접하고 거기에 얼마나 상승을 보여주느냐가 이제 이런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3만 달러를 목전에 두시고 좀 길게 보는 안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은 전혀 없는 걸까요? 제한적입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아직까지 지금 이제 미국의 경기라든지 사실 현 상황에서는 이제 지금 코인과 관련된 변수는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이제 반감기라든지 또는 이더리움 위주의 개선이라든지 또는 코인에서 뭔가 새로운 이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시도된 거에 대해서는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은 그리고 다른 투자 자산도 마찬가지로 거시경제의 동향이 꽤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다른 분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반기 경기 변수도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하반기 경기 변수가 좀 좋아지고 긴축이 좀 완화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점점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한 탄력을 부여할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좀 길게 바라보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로 해석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김용영 엠블록 코인 담당 에디터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